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미트 조정식입니다. 자, 올해 3월달에는 라이브 총평이 없었죠. 반갑게 6월 라이브 총평이 살아났네요. 슬픈 건 별다른 총평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 무난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쉽다 어렵다를 말하는 게 되게 이제 꺼려지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수험생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사교육계에 주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되게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무난했다라는 게 뭐냐.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킥이 확실한 시험이었거든요. 지문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주제 제목 요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지 난이도가 어마어마했던 이런 시험. 그리고 작년에 1등급 비율이 엄청 높아서 1등급이 11%나 나오긴 했지만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이거 문항의 배점 순서나 이런 것들 바꾼 거 보니까 좀 신기하네 싶었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정말로 무난했습니다. 특별하게 총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많이 없을 정도로 무난한 시험이었는데요. 네, 무난하고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난하고 쉬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어휘가 일단 되게 무난했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단어들의 낯선 의미들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간단했어요. 아마 요게 3번과 함께 이번 모의고사가 무난했던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장이 별로 긴 문장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과연 고3용 모의고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짧은 문장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고1 모의고사 6월로 봐도, 고1 6월 모의고사로 보더라도 학생을 꽤나 평이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문 내용도 평이했는데요. 사실 이 패턴은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이후 킬러 문제 배제 정책 이후에 영어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패턴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문 내용을 평이하게 가져가면서도 평가원이 그래도 1등급의 퍼센티지를 조절했던 방식. 여기 이제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정말 극악하게 적었죠. 1.47%.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도 좀 되게 불수능은 아니었지만 1등급 6%대 꽤나 학생들이 까다롭게 풀만한 시험을 출제했던 방식이 좀 매력적인 오답 선지를 통한 거였는데요.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매력적인 오답 선지도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끽해봐야 주제 제목 요지에서 말해보자면은 주제 문항에서 23번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선지 정도. 근데 이제 빈칸만 가더라도 선지가 너무 매력적인 게 없고 무난하게 탁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평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인 평가를 좀 필요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제가 유형별 특징을 말씀드릴 때 주제 제목 요지 파트의 대입 파악부터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N수생 여러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3이 되면서 1, 2학년 때와 난이도 격차가 가장 큰 유형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제목 요지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제 제목 요지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빈칸은 1, 2학년 때부터 어려웠어요. 순서 삽입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문장 삽입 같은 거는요. 근데 보통 이제 1, 2학년 때는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특히 1학년 모의고사에서는 듣기를 들으면서도 풀 정도로 무난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고3 되면 확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개씩 박혀요. 가령 작년 수능만 하더라도 수능에 나왔던 23번 주제 문제였죠. 24번 제목이었나요? 24번 제목이었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답이 40% 초반대가 나오는 꽤나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이 1%대가 나왔던 정말 극악한 시험. 이 시험에서도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전부 다 정답률 50% 초반대, 40% 후반대 이 정도로 다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꽤나 어려웠던 패턴인 게 평가원이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번 6월 평가원은 주제 제목 요지 문제가 무난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빼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그래도 어려웠을 만한 빈칸과 순서 삽입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요, 첫 번째, 작년 9평에 이어서 배점의 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건 좀 주목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31, 2번이 2점 배점, 33, 4번이 3점 배점인데, 요번에 보니까 작년 9평도 이랬는데요. 32번과 34번에 3점 배점, 31번과 33번에 2점 배점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치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배점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통적인 배점 방식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건
수능 시험장에서 문항 전체적인 배점을 어떻게 손볼지도 모른다는 암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평 전이긴 했습니다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요. 빈칸 4문제가 전부 다 3점 배점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험이 앞으로도 이 정도까지 악랄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빈칸을 버리고는 사실상 등급 따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배점 방식의 변화는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고난도 빈칸에서 부정어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딱 박아놓고 빈칸을 묻는 게 아니라 빈칸을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빈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빈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 요 패턴이 평가원이 자주 쓰는 패턴이거든요. 저한테 지금 확실히 시리즈를 듣고 계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6편 바로 전에 올렸던 강의에서도 이거 주의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요약문에서도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번 6월 평가원에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좀 까다로웠을 만한 요소들을 좀 꼽아보면 사실은 원래 전통적으로 되게 쉽게 나왔던 유형들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씩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요약문 완성이에요. 요약문이 지문 내용이 어렵냐? 아니요. 네모 박스 안에 요약문 문장에 부정어가 들어가서 오답 나오기가 되게 좋은 패턴으로 출제가 됐어요. 오케이? 사람들이 지금 빈칸에서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요약문 40번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문에서 물어보고 있었던 건 사람들에게서 빈칸을 제거한다를 물어봤는데 지문에서 뭔가가 제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선제 공허함이라는 말이 있었어. 그럼 이제 공허함을 정답을 체크하면 틀리잖아요. 공허함이 제거된 게 아니라 인생의 의미가 제거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정어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시험장에서 학생들의 실수 아닌 실수 이런 걸 유도할 만하게 출제됐다라는 거 요거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 삽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번 순서 삽입은 저는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평가원이 쓰는 용어인데요. 순서 삽입 유형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에 대명사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접속부사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논리적인 관계, 문법적인 관계를 물어보는 게 항상 순서 삽입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순서 삽입에서는 이러한 기능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패턴들이 거의 배제가 되고요. 내용 자체를 파악해야 풀리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 자체가 제 생각에는 37번 순서 문제, 그 펜듈럼 나오는 지문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제외하고는 내용 자체가 워낙 무난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안 느꼈을 확률은 높은데 앞으로 시험 난이도를 저는 물론 1등급 비율을 봐야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요번처럼 나오면 1등급 비율 저는 어지간하면 10%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추측이니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나중에 1등급이 이제 10%가 안 되게 나왔는데 캐스트에 댓글 와가지고 조정식 또 이 새끼 예측 실패했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5개념을 가르치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제 생각인 거니까 아직까지 그 메가스터디에서 이것저것 막 자료 수업도 없고 하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느낌상 요거는 역대 모의고사에서 1등급 10%가 넘어갔던 그 정도 난이도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단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6평, 9평 수능이 일관되게 이렇게 쉬운 난이도로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한 번 이렇게 좀 쉬운 모의고사가 나오면 좀 어렵게도 나오고 이렇게 난이도의 변동이 절대평가 이후에 좀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가 아니다 보니 상대평가는 모의고사가 쉽든 어렵든 간에 주변 학생들과 비교를 통해서 등급 퍼센티지를 줘야 되니까 그냥 시험 자체로도 변별력을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절평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쉬운 시험은 평가원에서 지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도 지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평가원 내부적으로는 아마 1등급을 한 6에서 8% 정도로 맞추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빈도가 가장 많은데 요번은 그거보다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좀 더 나가서 올해 우리가 봐야 될 수능 그 난이도로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을 확률이 높겠죠. 그때 기능어보다는 내용 위주로 순서 삽입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출을 통해서 내용 위주로 문제가 풀리는 패턴들 요거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확실히 무난하고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중간에
좀 앞으로 만약에 시험이 어려워지면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이 있겠다라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배점 방식. 시험 난이도를 높이면서 빈칸 문항의 배점에 3점짜리를 더 늘려버리면 학생들 많이 곤란해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서 삽입에서 기능어보다는 내용 위주로 문제를 풀리도록 출제를 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유형 말고 그렇지 않았던 요양문 같은 데서 조금 힘을 줘서 부정형 요양문을 만들어내서 학생들 좀 헷갈리게 만들었다던가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영어 공부를 그냥 마냥 등한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제가 사실은 이 총평에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를 또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자가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저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모의고사를 세분화시켜서 분류를 해가지고 특정한 유형에서 뭐가 헷갈렸을 때 어떻게 이후에 학습 가이드를 잡아가라는 건 따로 캐스트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 주쯤 제가 이제 캐스트로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영어 시험을 치고 난 다음 주변 반응들이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았어 라는 말들이 많았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난이도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학생이 아니라면 혹은 애초에 영어에 대한 기초가 워낙 부족했던 학생이라면 남들은 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시험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우 6월이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대평가 영어 과목은 여러분들에게 수능에서 굉장히 큰 효자 과목으로 변할 수 있어요. 네가 이번에 어떤 등급을 받았든 간에. 자, 이렇게 결론 지을게요. 6평 잘 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기세 그대로 이어가세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지금 대학 입시는 거의 대부분 수시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시 선발되는 대학들 중에 상위권 대학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수능 최저 등급에서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만큼 수능 최저를 마치기에 좋은 과목이 없습니다. 이건 이전에 수능을 쳤던 여러분들의 선배님들도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수능에서도 그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6평에서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은요. 남아있는 시기 동안 최대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역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는 상대평가예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은요. 너라는 사람 한 명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1등급 자리에 있던 학생 한 명이 2등급으로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야 퍼센티지가 똑같이 유지가 돼요. 4%까지만 1등급이니까요. 11%까지만 2등급이니까요. 영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실력만 쌓아가시면 누구나 1등급, 누구나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40만 명 전체가 1등급이 나오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시험이라고요. 그러니 이번 시험 난이도 혹은 여러분 이번 시험의 결과를 보고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수능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항상 수업 들어갈 때 그리고 이렇게 캐스트를 찍을 때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러닝메이트라는 말에 대해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강사가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어떡하느냐. 학생들보다 앞서서 달려야지. 근데 저는 전국에 있는 수십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요. 여러분들이 달리는 속도에 어떤 속도가 됐든 무조건 맞춰드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져 있는 사람 운동장 10바퀴 돌고 따라잡아서 다시 손잡고 불러 일으켜드리죠. 수능의 그날까지 저와 함께 달려가 봅시다. 지금 어떤 상태라도 괜찮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하게 수능의 그날을 여러분의 날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 커리큘럼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후에 또 6평 이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6평 치느라 고생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선생님께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그 말씀 안 드릴게요. 진짜 고생했다는 얘기는 수능 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잠들기 전에 사실 다른 과목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학 과목, 특히나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다음에 시험을 쳤을 때 인상을 좀 까먹거든요. 딱 하나만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네가 좀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빈칸 문제 같은 경우 정답은 맞췄는데 실제로는 선지 2개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하다가 맞췄다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헷갈렸던 선지들만 체크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총평 보시고 뭐 해설 강의 필요하신 만큼 보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캐스트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